지금부터 부산 SDGs 사회분야 실행의제 발굴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의 김일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유튜브 촬영까지 하는 줄은 몰라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조금 진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속 기록에 남는 거라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워크숍 진행하기에 앞서서 세부 일정에 대해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영기 공동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분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제 이후에는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가지고 그 이후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영기 공동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묵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인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서고 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미물들, 모든 사회 관계가 그 모든 덕분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자기 욕심이 우선입니다. 내 욕심을 줄이고 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눌 때 정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가지면 부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관계가 망가지고 결국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겨레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회의가 왜 맨날 허탕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허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 욕심,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허탕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빗대어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문제도 역시 좀 그리 되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성과는 모두 전쟁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냥 하는 포럼이 아니고 정말 뭔가를 얻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개회사를 해주신 구영기 공동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의제 발굴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희철 센터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수립 후 SDGs 이행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마스크인데 10분 이상 얘기하면 숨이 가쁘더라고요. 습기가 차가지고 숨을 못 쉬거든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 먹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을 요즘 너무 자주 오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지난주에는 부산에 그러니까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15분 도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 이제 뭐 정치인들과 함께 부산 방문도 했었고, 또 여기 이제 대중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뭐 버스 전용차로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F1963 가가지고 도시 재생, 그러니까 산단 재생을 할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여기 왔고요.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됩니다. 2번이나. 동서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있는데 또 오라네요. 와야죠.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원주에서 왔는데요. 오늘은 예, 원주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어제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할 때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사는데 출발할 때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까? 원주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부산은 또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럴 걱정을 괜히 했구나 싶더라고요. 역시 겨울은 춥네요. 부산도 역시 추웠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속가능 발전의 뭐 기본법 최근에 수립되면서 제가 전국을 어쩌다 보니 제 연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엄청난 변화가 작년부터 시작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간단한 개념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듣는 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 좀 계실 때도 있고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것. 그리고 기본법 체제하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너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는데 실제로 뭔가 변화들이 크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간단한 거죠. 이거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통감을 했거든요. 뭐냐면 그 사례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스페인어의 그러니까 다리 교량 있잖아요. 그게 스페인어에서는 남성 명사고 독일어에서는 여성 명사래요. 이거 이제 성평등, 저도 성평등 네트워크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나타난 결과인데 스페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강하고 좀 뭐 그 멋있고 막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는데요. 근데 독일어권에서는 작고 귀엽고 이런 느낌의 것들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 지속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닌데 영미권하고 그리고 한자 문화권인 중국, 한국, 일본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속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서스테이너블에서 서스테인이 그러니까 이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번역해서 갖고 왔잖아요. 물론 이 개념적 철학적인 정의는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었지만 하지만 이 서스테인은 중학교 때 영어 사전은 이거 단어 외우실 때 지탱하다, 지지하다라고 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속하다, 계속하다라고 외우신 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사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외우셨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번역해 왔을 때 원의 의미를 살려서 그때 뭐 지구환경 보고서 1990년대부터 나왔던 그 용어를 보면 지탱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렇게 쓰다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이 이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한자를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자고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이제 뭔가를 계속하면 좋은 것 이런 잘못된 오해를 너무 많이 심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 채택하고 막 이 와중에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그 용어 개념이 그 전부터 많은 분야에서 논의가 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이제 그 실수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을 그냥 뭐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계속 하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오해들 너무 많이 해서 그 얘기 한 가지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이 발전이라는 표현을 생태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불편해 하셔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발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사실 이게 사실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거나 쌓여졌던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고 풀리는 것. 잠재적인 가능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수면 아래 있던 것이 서서히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있던 걸 싹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처럼 그 언어적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일상에서 쓰는 것과 사전적 저기가 다르다 보니까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 굉장히 숭고하고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자라고 제안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걸 좀 사전에 깔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하나 대부분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그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제적인 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역에서 살지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전 지구적 사고를 갖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이것을 듣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 서구 유럽이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를 생각하고 갑자기 지속 가능 발전을 생각하게 그 논리적 사고가 있는데 그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세계 GDP 성장률 이게 하늘색은 선진국들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 경제 성장 국가들. 그리고 노란색이 세계 평균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측정을 해서 쭉 보여주는 건데 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까지는 세계 평균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90년대부터 갑자기 중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한 그 신흥 경제 성장 국가들,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죠. 연 5%대에 근접할 정도로. 여기 빨간색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건 IMF 때고요. 여기 하늘색이 뚝 떨어진 건 세계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0%에 근접되는 것들이 90년대부터 보면은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0%에 근접해서 갑니다. 특히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그리고 확산되던 저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에 이제는 어렵다라는 것 인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까지는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빨간색일까요, 하늘색일까요 물어보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청년들은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 밑으로는 우리는 지금 하늘색입니다라고 합니다. 선진국이에요라고 했었고요. 저보다 연령대가 위인 분들은 이제 우리는 아직도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아시잖아요. 유엔에서 이제 우리 선진국으로 우리를 지정했으니까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제 풍요로운 세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거와 같은 성장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내세워오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그중 뭐 분명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기후 위기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좀 이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개념적 정의에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 아웃 커먼 퓨처 이 보고서 아직도 UN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씩 봅니다.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개념을 한번 보면 이분이 1987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인데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보고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전까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다라고 확고하게 합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합의를 했죠. 이 책 250페이지나 돼요.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념장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근데 그걸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정의는 다들 아시는 거죠.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거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 용어를 봤을 때 너무 이런 그 뭐랄까 발전에 대한 정의가 있구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가 무엇이냐? 이게 이곳에 이때 정의할 때 뭐랬냐면 여기서 필요는 세계 빈곤층의 필수적인 필요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 빈곤율이 그러니까 열악한 뭐 주거 환경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밑에 이제 뭐라고 막 기술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는 기술이 좋아지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와 환경이 과학기술로 의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기술 수준 내에서 판단하면서 미래에 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할 때가 너무 많죠. 지금 기후 위기도 아까 구영규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것도 보면 그 유엔에서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들 보면 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어디냐면 80%는 선진국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의 개발도상국은 10% 정도고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국가, 최빈국들은 이미 탄소 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 보면 탄소 중립이 이미 되어 있거나 오히려 탄소 플러스인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유엔에서 만든 이 목표가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17개 목표다. 그 정도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상식 속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요, 인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간과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분과 워크숍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환경운동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정말 좋은 변화인데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기후 재난에 취약계층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8월 달에 났을 때 그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부산 지역에 그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침수 흔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를 했던 기록들을 도면 위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누구나 시민들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부산도 그 침수되는 지역들이 꽤 있는데 물론 이제 신규 개발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한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쇠퇴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침수 흔적도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쇠퇴 지역에 침수가 일어났는데 정작 도시재생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계속 나는 건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그냥 외교업만 바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SDG의 서문에 이게 한 서문이 SDG의 한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전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그리고 여기에 뭐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개발권에 관한 선언 해가지고 참조하였다. 뭐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밑에 제가 이제 Don't leave no behind라는 슬로건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식 슬로건 아닌데 유엔에서 쓰고 있는 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래서 세부 목표들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유엔이 만든 SDG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어요. 유엔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만들었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딱 보면서 이해가 딱 됐어요. 이게 뭐냐면 2012년에 유엔에서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가 성공적으로 자기들은 성과를 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2000년대에 유엔이 새로운 우리가 우리 지구를 위한 우리 인류를 위한 뭔가 할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중했던 게 빈곤율 그리고 이제 전염병 이런 문제였죠. 근데 빈곤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5년 이전에 이제 2015년 이전에 한 15년 동안 이걸 새천년 개발 목표에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을 했더니 전 세계 빈곤율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또 전염병에 관련돼서 상당히 기여를 했죠. 물론 여기 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이전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빈곤층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두 곳이 있었는데 중국과 인도였고 이 두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게 상당히 그 갭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유엔이 노력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하지만 자기들이 목표를 세웠고 전 세계적 평균을 냈더니 자기들이 이만큼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결과치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15년을 위해서 2030년까지 뭘 할까? 그러면서 2012년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개 작업반 회의를 냈는데 유엔은 재미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의사결정 구조에 비하면 참여 체계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법정위원회가 좀 있고 또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 수렴한다고 그냥 의견 수렴 잠깐 하고 그리고 나 전문가들이 다시 만들어내면 물론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각자 중요한 포지션에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시민 대다수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나가게 되죠. 근데 유엔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장애인 그룹이나 아니면 복지 그룹이나 아니면 여성 그룹들이 모여서 부산 내에서 회의를 하고 이 회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국가 단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 단위 회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그룹들이 또 전체적으로 모일 그러니까 뭐 이 동북아시아 쪽에 포럼이 또 있고 그게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그런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주거 그룹 같은 경우 유엔 헤비타트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교육 그룹 같은 경우 유네스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이 예전에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 때는 9개 주요 그룹 해서 9 메이저 그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걸 13개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장애인 봉사 그룹도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나 뭐 그러니까 공동체 분야까지도 다 확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차부터 6차까지는요. 기존 계획대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한 2개 정도 더 플러스하는 형태로. 그런데 7, 8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그룹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가 기후위기나 사회적 양극화나 청년 실업, 뭐 인구 고령화, 지방 소멸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이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최빈 국가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상황이면 그게 어떻게 인류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7차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1번 목표로 들어가고요. 교통도 같이 포함됐고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는 자원순환 목표인데 12번 들어가고요. 기후변화와 재난유형 감소 13번 목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17개로 확정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유엔에서 소수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치적 합의로 뚱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산도 이제 부산 SDG, BSDG 만들었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이나 내용을 보시면 169개 세부 목표를 보면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70에서 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세부 목표로. 그거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만든 겁니다. 이제 대부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이걸 보시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1번 목표를 우리가 키워드로만 기억하니까 빈곤 종식, 빈곤 퇴치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세부적인 내용에는 세부 목표는 이겁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부 목표를 보게 되면 빈곤 퇴치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라는 건 우리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충남 지역이 가장 먼저 지역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충남도가 먼저 만들 때 일본 목표를 뭐라고 했냐면 IMF 이후 심화된 상대적 빈곤율을 해소한다로 잡았습니다. 네,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또 한 가지 세부 목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개 키워드만 기억해서는 저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큰 목표만 봐더라도 뭘 하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세부 목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자세히 봤을 때 당장 우리 지역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십시오. 1.3에 보면은 이거는 사회적 보호체계 조치, 그다음 빈곤층과 취약해지게 되어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3번 목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회보장제도가 하는 것이고 1.4는 좀 독특한 건데 사실 이 목표가요. 성평등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 접근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하고 빈곤층이 많은 최빈국들을 보면 농업에서 노동력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60%에서 80%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을 상속할 때 그러니까 장남한테 물려주거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남성들한테 가는데 문제는 여성들이 거의 노동력을 갖고 노동 생산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여성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고작 몇 퍼센트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경작밖에 못하고 비료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 살충제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토지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손은 많이 가는데. 그래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이 경제적 접근성이 확보됐을 때는 빈곤퇴치가 그러니까 성평등한 것 때문에 이런 경제적 접근성이 확보되고 그럼 빈곤퇴치까지도 가능한다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2011년에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빈곤퇴치니까 복지 분야 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1.5 같은 경우가 정말 재밌는 건데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한 기후나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겁니다.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13번 기후변화 목표는 뭐가 있냐? 사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지는 않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획 관리하고 시민들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만 담겨 있습니다. 거기엔. 그러니까 목표를 세부 목표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문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라고 보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고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그동안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확대되었죠 영역들이. 그러다 보니 이거는 환경 쪽이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아니면 SDG에서 관심 갖고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게 장벽이 돼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고 있죠. 이 위기라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위기들인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위기 중 하나가 자살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살률을 따지면 그 여성 운동 하시거나 성평등 운동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안 좋잖아요.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1명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26명이거든요.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우리는 도시 지역에 사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비를 보면요. 남성 자살률이요. 여성보다 2.5배 높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연령대에서 나타나냐면 40대, 50대 남성들한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성평등이 그냥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남성이 사실 그 연령대에 그 돈도 벌어야 되죠.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고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동지적 의식으로 같이 연대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데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생겨난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이걸 정치적 키워드로 생각을 했고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도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조금 다음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발전의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기류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봉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개선하려면 우리는 법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좀 이따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성경제에 관한 거 포용사회 구현이나 생태환경이나 이해관계자 협력이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던 법을 보면 그냥 환경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가 정말 큰 문제였는데 그간 한 10몇 년 동안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유엔에서 채택을 하고 나서 다양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각 분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 부산 지속협에서 우리가 성평등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게요라고 하면 아니 환경 거버넌스가 무슨 성평등 의제를 논의를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설명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5번이 성평등입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하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제도적 기반이나 사회적 협약이나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지속가능 사전 검토나 이해관계자 수기 공로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두 가지는 이 위에 세 가지는요 원래 법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밑에 지속가능 사전 검토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수기 공로는 이전에 없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지속기업들이 이 안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행정계획이나 법령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지탱 가능하지 않는 계획을 들고 왔다. 그러면 행정 내부에서 일단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전검토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230 몇 개의 법과 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공무조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시도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50여 개에서 70여 개 정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내용들을 검토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부산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수기공원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의 그 체계 안에 여기 체계 안에서 했던 그 수기공원장을 국내에서도 구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그냥 참여를 하고 의견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들 하시잖아요. 요즘 보편적으로 해서 비전 도출하고 딱 근데 거기서 역할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기공원장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떻게 구현돼 있고 그 구현된 정책에 어떠한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면 복지 그쪽에서 일종의 정책 제안문을 별도로 내고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든 반영하도록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거죠. 기존에 물론 지역사회에서 그런 걸 아예 안 하신 건 아닌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잠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난방 문제가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복지 분야에서는 차라리 제일 좋은 건 집을 고쳐주는 게 제일 낫죠. 집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해주는 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 대규모 토목 사업들을 했는데 사실 그런 방식은 벌써 한 7, 80년 전에 했던 거고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집을 고쳐주고 있어요. 몇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집을 고쳐줘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경기 부양 정책으로 집수리 사업을 또 시작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집수리는요 대규모 건설 회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을 단위의 작은 리모델링 업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각 구청에서 건축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세요라고 보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당시에 중간 지원 조직만 12,000개가 생겨요. 그게 그러면 집을 다 고쳐줬던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집이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난방도 안 되고 뭐 에너지 그러니까 사용량도 많고 우리보다 전기요금도 훨씬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용으로 나가던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이제 먹거리도 좀 좋아지고 의류도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그 뭐랄까 의료 소비를 받는 것도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또 다른 형태의 복지 혜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변화들이 현재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 안에서는 이 기본법 안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해야 될 것도 뭐라고 하냐면 기본 전략 추진계획 수립해라. 추진 상황 점검하고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라.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지표 지금 여기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수립하셨고 지표도 있고 그럼 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고서 작성 공포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하고 책임관 지정하고 이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공론장 운영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본 전략 뭐 20년 단위하고 이건 뭐 어차피 기본 계획들을 수립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하면 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고요. 좀 이따 다시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추진 상황 점검이나 이것과 그다음에 이 보고서 작성 같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보고서 작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표를 모든 기본 계획 수립할 때요 지표 다 만듭니다. 목표치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대로 평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평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여주질 않죠. 근데 이건 재밌는 건데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하나의 부서의 하나의 담당자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도에서 지표 만들 때 저한테 계속 자문을 받았던 게 교통사고율은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닌데 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지표를 꼭 넣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율은 시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안전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경찰청 통계라 하더라도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율을 낮추려면 도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신호등 중심의 교차로가 있었다면 원형 교차로로 만들어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통학지도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회 정책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설득했던 일단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충남도 같은 경우 지금 보고서를 지금 3번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6, 7년 되다 보니까. 근데 하면서 공무원들도 학습이 되고 시민사회도 학습이 되다 보니 처음에는 지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이거 시민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를 넣으려고 하고 행정에서는 부담되니까 최대한 빼려고 하고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시민사회는 야심찬 목표를 막 제안하는데 행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 평가받는 거 싫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첫 번째 보고서를 딱 만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행정에서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을 가지고 먹거리 분야의 그 지표로 세워놓고 매출액의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요즘 상당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뒤에 평가를 하는데 2030년 목표까지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상상도 못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빨리 바뀌면서 공무원들도 이제 근데 그렇게 평가 보고서가 나온 뒤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걸 아니까 알아서 목표를 다 상향 조정하시더라고요. 지표도 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꾸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여간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요. 이건 이제 지속기업도 신경 쓰셔야 되고 여기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고서 작성을 하는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나쁜 논쟁은 아니고요. 발전적 논쟁이 들어가 하다 보면. 그래서 토론과 공론장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런 워크숍도 자주 하시면서 우리 기관이나 단체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새로운 기회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단체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SDG 목표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을 한다면 7번 목표를 위해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거 마케팅 수단으로 써버립니다. 아예 그냥. 복지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단체들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ESG 경영하면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당연히 구성하는 거고 책임감도 둘 수 있다라고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책임감 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안 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부서가 기존에 환경부서들이었잖아요. 지금 중앙정부는 환경부에 있다가 국무조정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근데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두게 되면 자기들 TU가 늘어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하고 싶어요. 부산시도 똑같습니다. 조직 눈치를 보긴 합니다만 기획실로 옮겨갔잖아요. 기획실에서 이거 전체 컨트롤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작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어 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혀주면 또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당연히 교육 정보 보고 교육 홍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원주에서 사실 논의했던 게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면 또 이거 설명하면 한참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개념을 잡아가면서 교육 체계 안에서 녹여내고 어제 이제 논쟁 그러니까 같이 깊이 있게 토론을 했던 건 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기후 위기의 희생자가 되는 아동 청소년만 교육하려고 하느냐? 주범인 기성세대가 배워야 되지 않냐? 그럼 평생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건 논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 논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평생교육 기관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저는 이제 전공이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회복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사실은 과거처럼 예방이 안 되잖아요. 뭐 100년 이내에 비가 왔던 수준보다 더 많이 와버리니 예방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든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일상으로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요즘에 이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도시를 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사회 지표 중에 첫 번째가 자원봉사율입니다. 예, 특이하죠.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면서 움직이느냐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복력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기관들도 기후재난에, 그러니까 요즘 사회재난도 심각한 경우도 많아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그룹이 어떻게 참여하고 하는 것도 요즘 자원봉사자 단체들의 센터나 중앙조직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공론장, 저는 이건 정말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더 확대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기관들, 기존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들도 함께하면서 더 같이 가야 된다. 여기에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주인공이 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받침해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연대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 수기 공론장을 센터와 이제 제가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정책 연구단장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의외로 토론이나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기 공론을 하고 하는 경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장문서를 내라고 합니다. 꼭 그 그룹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빅마우스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소리를 내시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그룹이다. 장애인 그룹이 모여서 이게 여기 토론을 하세요. 그러면 합리적 선을 찾아가세요. 합의를 냈고 그 토론문에 대해서 그 정책 제안서를 같이 만들었고 그걸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 돼요. 그리고 그 빅마우스가 따로 나서거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안전장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행정도 의사결정, 그러니까 시민 의견 수렴하기가 더 편해지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학습된 시민들이 모여서, 단체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올바른,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룹의 방향들을 제시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장애인 목표만 가지고, 복지 목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빈곤 대치 안 해도 기후위기에 보면 빈곤층과 취약계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1번부터 17번 목표를 관찰하면서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서 다시 빈약한 부분들 얘기를 해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성평등 목표도 논의를 하실 건데, 저도 최근까지 고민이 됐던 게, 성평등 목표를 맡을 때 거기가 성평등 목표는 특이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평등과 함께 플러스로 뭐가 되냐면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 얘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서는 지금 부산도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목표는 실제로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철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들도 여성의 관점에서, 그러면 현재 지금 성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 정책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 뭐 용어 하나부터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저출산이 불편하다면 저출생이라고 의견 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정말 그러니까 서울 서대문구 상반기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자 보건센터라는 그 명칭이 있었어요. 이제 뭐가 불편하신지 다 아시겠죠. 예. 육아를 모자만 하나? 예. 그리고 또 보면 모녀는, 그러니까 여아는 또 어디 갔지?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남성 그룹에서는, 남성들은 말은 안 하는데 좀 불편해 하시다가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또 있고, 정책에 좀 빈약한 부분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입장문서를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서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네. 앞으로 우리도 이걸 반영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방정부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52개 지역에서 기본조례 추진 현황, 조례 발의 주체, 기본조례 지금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실행위원회 구성이나
전담 부서, 그다음에 설치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조례 추진 현황을 봤더니 제가 이게 그 10월 중순까지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의 상황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미 더 나갔을 수도 있고요. 이때 당시 봤더니 여러 지역에서 재개정 완료된 게 9구 지역이 있었고 지금 대부분 지금 시의회 회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연결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12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다 제정되지 않을까. 추진 예정된 것도 부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조례를 발의 주체, 기본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만 하면 되는 것들은 행정부서에서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별 관심이 없을 때 행정이 주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에서 표준 조례안을 다 보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바로 내려온 거니까 기획실 차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로 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이제 처자님께서 발제하실 때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 실행 TFT, 왜냐하면 이거 구성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해버린 경우에 뭐가 빠지냐면 수기공론장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전검토제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했던 거, 관행적으로 안 했던 것들 다 빼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빼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 상위법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다룰 필요 있는가?라고 해서 빼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자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상위법에 있다고 빼버렸을 때 조례상 없다고 나중에 안 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 현황 이제 환경부서로 되어 있고요. 이거에 지금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충북 같은 경우도 옮겼고요. 이 기획부서로 옮겨진 지역도 있고 이것도 재밌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는 기획부서로 옮겼는데 지속해보면 환경부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당장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기획실로 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옮기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요. 전담부서 설치는 지금 부산은 전담자가 계세요. 전담부서, 그러니까 부서를 설치한 곳도 있고 충남처럼 그 균형발전, 충남은 기획실 안에 균형발전과가 있는데 그 과 안에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책개발팀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전담자만 있고 부산도 전담자만 있고 이렇게 이제 설치 부서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본법이 제가 모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렇게까지 변화를 야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법이 바뀌니까 행정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고 그러면 우리 그 지속기업들이나 또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반응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전에 해보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대로 구현이 안 됐던 것들이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가다 보니 모든 지역이 다 고민을 해요. 이 불확실함 때문에. 근데 이 불확실함이 불편한 불확실함은 아니고 기대감이 있는 불확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자 또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 기회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혁 그러니까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015년에 채택했을 때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했던 말이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혁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사실상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기존의 고도 성장이라면은 예산 투입해서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저성장 시대는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다시 바꿔서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윤희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이 워크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우리 또 송낙원 사무처장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배경과 사회 분야 이행 과제별 지표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송낙원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처장 송낙원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그 윤희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조금 더 참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까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12월 달에 아마 기본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일단 시의회 발의는 아니고 행정에서 발의를 해서 아마 12월 달에 할 예정인데 이게 테이프 없이 그냥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이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유지있는가 좀 제정 안에 조례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가져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남자 저희 부산에 있었습니다. 네, 과거형입니다. 지금도 이제 행정파 한 분이 정도가 이렇게 전단으로 오셨는데 지금 다시 그 행정팀 안에서 이제 정책팀 안에서 조금 여건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분이 이제 그 자리에 있지만 다른 일을 하시는 걸로 해서 일단 전담자는 없습니다. 네, 그 주무부서의 주무께서 이제 다시 저희를 케어를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한 20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30분인데 50분을 써가지고 제가 빨리 한 10분으로 단축을 해서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를 좀 하려 했던 게 부산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배경하고 저희가 사회 분야, 이제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행 과제별 지표 현황을 잠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목표를 보면 저희 협의를 모르신 분들이 좀 있은 것 같아서 저희 협의의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행 계획 수립 배경하고 그다음에 사회 분야 이행 과제 현황 그리고 성과 지표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이 권고한 지방의제 20일 추진 정신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녹색도시 부산 21의 효율적인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리우 유엔 환경회의 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 의거해서 지역에서 추진기구를 설립 공고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요 영역으로 보시면 1994년도에 녹색도시 부산 22 기본계획 수립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이 되고 2018년도에 저희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협의회에서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2018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부산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원탁 토론 연구 워크숍 등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이행계획이 수립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게 맞게끔 분과위원회를 조정해서 개편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저희 운영목표하고 취지 같은 거는 잠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저희가 수립 근거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2000년 9월 30일에 이제 조례가 발전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계획 수립 체계에서는 부산연구원 BDI랑 저희 부산광역시하고 저희 부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 세 개의 기관 기구들이 모여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체계입니다. 저희 그 비전은 4대 추진 전략으로 해서 17대 목표와 66개의 세용 목표, 그다음에 107개의 이행 과제와 100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을 보시면 누구나 즐거운 부산 행복 도시에서 사회 분야가 있고 어디나 쾌적한 부산 그린 도시에서 저희가 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풍요로운 부산 번영 도시에서 경제 분야와 다 함께 소통하는 부산 공존도시에서 공통 분야를 해서 총 17대 목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립할 때도 저희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8년도부터 연구과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부산 연구원인 BDI에서 연구 선행 과제로 이렇게 선행 연구 과제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자료를 지표 체계를 분석을 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점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런 수립 과정들이 저희가 거쳐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왔던 여러 가지 수립 과정들 안에 저희가 여러 시민 토론회도 열고 연구 과제들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시민 원탁 토론회도 거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진 전략별 체계를 보시면 저희가 누구나 즐거운 부산에서 사회 분야에 총 5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이라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성평등 실행에 총 5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부 목표는 16개, 30개의 이행 과제와 성과 지표가 28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쾌적한 부산에서 환경 분야는 지속 가능한 수량, 수질, 수 생태계,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 네트워크 구현으로 총 5개로 이렇게 해서 목표가 수립됐고요. 세부 목표는 23개와 40개의 이행 과제와 35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는 7번에 클린 에너지 확보와 현명한 소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 분야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게 경제 분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 부분 자체가 아마 행정 부분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 경제 파트로 저희가 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아마 부산 연구원에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 분야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클린 에너지 확보와 현명한 소비부터 시작해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해서 총 5개의 목표로 해서 20개의 세부 목표와 29개의 이행 과제, 30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 함께 소통하는 부산의 공통 분야입니다. 이건 못합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 존중의 자치 분권 도시와 세계 모든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확대와 강화, 총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목표는 총 7개의 이행 과제 8개의 9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진 전략표 책인데 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나 즐거운 부산이라는 이제 사회 분야에 좀 세부 목표를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목표 1번에 빈곤 없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구현 안에 1-1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시민의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한 데가 총 이렇게 5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안전하고 안정적 공급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를 구축한다. 요 내용으로 1개로 좀 저희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목표 3번의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의 질 보장 부분에 세부 목표는 3-1의 만성질환의 위험면을 관리하고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한다. 이 부분이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발제하실 내용이 이 내용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 목표입니다. 세부 목표 4번에 교육 불평등 해소와 평생 학습 기회 보장으로 4-1에 아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초, 중등 교육의 평등을 이수를 보장한다.부터 시작해서 4-1의 교육 단계 양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입니다. 5-1의 여성과 소녀의 대상 차별을 철폐한다부터 5-5의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에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세부 목표로 되어 있었고 이제 이행 과제와 성과 지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 사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추가를 좀 참고를 좀 해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 1번에 새 목표 1-2 이행과제 1에 대해서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해서 이행과제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졌는데 이게는 1-1-2에 1, 2, 3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총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각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행과제하고 성과 지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행과제 1번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부분에 성과 지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명입니다. 명으로 성과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행정과의 관계성이 좀 있어서 전부 다 참여율 아니면 명수로 성과 지표들이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수 성과 지표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희망 근로 사업 종료에 대비한 프로스터 희망 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를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내용들 또한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부 목표 1-2의 이행과제 3의 자활근로, 빈곤층 규모 대비를 하는 자활근로 사업재건 비율을 성과 지표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사항들만 좀 잔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안의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중에 다음에 발제하실 분들 중에 사회 분야 목표 3의 건강하고 수준 높은 3의 질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3-1의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건강 보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행과제 중에서 국가암 조기 검진인데 저희가 뭐 매년 받는 이제 4대 암 중에 6대 암 중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게 나눠서 받는 그 암 검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암 검진자 수의 부산 지역에 있는 국가암 검진자 수를 성과 지표로 넣어서 이 데이터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 유관성에서 빨리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이지 않나. 그리고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나 심의할 때 더 어떤 행정에 더 유익하게 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이행과제하고 성과 지표모가 30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제가 저희 우리 윤희철 센터님이 빨리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빨리 넘겼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자료는 좀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윤희철 센터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에 저희도 부산 각 지역별로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기간이 걸려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되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수립되고 나서 각 지역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또 질적으로 어떻게 또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산 지역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는 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부산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 워크숍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부산연구원 PDI에서 선행 연구 과제로 자기들이 이제 넣다 보니까 이걸 만들게 되었는데 일단 부산 지역은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나 다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 계획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기본 계획을 만들고 나서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기본 계획이 없는 이행 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년에 저희가 지속 가능성 평가가 영역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시 행정과에 조금 논의를 좀 했었는데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영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일단은 예산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 평가가 아마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윤석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저희도 지속협이나 여러 기관들이 같이 능성 있게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지역별로 사정이 좀 있다 보니 부산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 뭐 발전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환경 분야만 계속 22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안에 사회 분야, 경제 분야가 들어오면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풀어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도 진짜 이걸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했던 게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분야나 경제 분야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어떤 형태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분과위원회를 개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 이행 과제와 성과 지표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행 과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거를 만들어낼 건가의 고민과 요거 말고의 또 다른 의제들이 또 내재되어 있을 건데 그 의제를 가지고 새롭게 발굴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행 과제 안에 성과 지표들은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싹 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요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했던 이유가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오늘 왔던 패널 분들이 같이 얘기를 좀 해줍시다. 첫 번째 행정가에 같이 이제 있던 내용들을 같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행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갈 것인지, 아니면 투트랙으로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저희 지속협에서 스스로가 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해서 저희 오늘 워크숍을 진행해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은 그 논의를 해서 좀 자문을 좀 구하고 많은 이야기가 좀 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죄송스럽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좀 저희가 내년도에도 많이 워크숍이나 진행할 테니 많이 찾아주시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송낙원 사무처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제입니다. 그 사회복지연대 김경희 사무국장님께서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한 부산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사회복지연대 김경일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을 받고 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제가 뭐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든지 인권정책 기본 계획이라든지 부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뭐 심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좀 목표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그간 해오긴 했었는데 오늘 앞서 발표해 주셨던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계획이 부산에서 어떻게 좀 수립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한 아까 이행 계획 8가지 세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숙지를 크게 못 하고 와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오늘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제가 오늘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좀 바라본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부산 지역의 건강과 관련된 주요 좀 현황들, 특히 건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이해 같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직관적이게
건강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사망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뭐 아주 기초적이게는 뭐 잘 먹는 식사, 영양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까 주거 환경도 말씀해 주셨고, 돌봄, 복지,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뭐 등등의 것들이 사실은 건강한 삶이라는 의미에 다 내포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히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아주 직접적인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산의 건강 지표들을 좀 이해하고 부산의 건강 수준을 이해하는 것으로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센터장님께서 제일 처음 발제를 해주실 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용어적인 의미들과 지속가능 발전의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의제 중에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기본권이다. 지속가능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권이 전제되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료 안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좀 가볍게 들어줘도 좋고요. 부산 지역의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오늘 좀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 소개는 그냥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연대가 건강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보건의료, 건강권, 뭐 건강 불평등 이런 주제로 활동을 했던 거는 2012년경부터 아마 활동을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건 10년 가까이 부산 지역의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 문제를 대응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실제로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정책 과제를 도출해냈던 대응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언론사와 공동 기획 보도를 했었던 공공케어 보고서라는 기획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보통 지도를 보면 이제 빨간색이 나쁜 것처럼 많이들 보시고 파란색이 좋은 것처럼 보시는데 일부러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산이 빨간색이어서 좀 색깔을 바꿔보고자 바꿔봤는데요. 7대 광역시, 보통 이제 대도시 기준이라고 할 때 7대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부산이 7대 특광역시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보면 7대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7대 대도시 기준에서 서울은 하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색이 많다는 말은 대도시에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 3구 굉장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동래구를 제외하고는 중위값에 가까운, 중간값에 가까운 동래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팔았고, 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동중서 영도구는 굉장히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260여 개 정도 되는 각 구군 기초자치단체를 나열했을 때도 동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단순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부산이 좀 서울보다 병원이 안 좋아서 사망률이 높은 거 아니야? 시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전화 와가지고는 서울 가서 수술해야 좀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빅5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삼성병원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료 기술의 격차라고 보기엔 굉장히 좀 지엽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 기획보도 과정 속에 있었던 지표들을 뒤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좀 활동하면서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부산시에서 그 홈리스, 건강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 건강보험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을 이제 지역 공공의료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5개 기관, 현재는 10개 민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들이 과연 공적 진료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악의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자가 이제 노숙인 분장을 하고 제가 선량한 시민인 척하면서 지정돼 있던 병원에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당연히 쫓겨나는 사진이 여기 찍혀 있는 사진이고요. 실제로 부산시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공적 진료, 공익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책 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었던 사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이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여는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건강 격차를 첫 번째 암 사망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좀 차지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부산 지역이요. 단순히 대도시 기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위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률 지표 중에서도 조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사망률 지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회피 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딱 단어에서 들려오는 느낌이 있으시죠?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의를 보시면 총 사망자 중에서 의료기술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 중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사람에 대한 비율인 거죠. 이 회피 가능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게 2019년도 회피 가능 사망률 지표인데요. 그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평균이 이 노란 선입니다. 부산이 여기 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이 비율은 지금 이제 이전에 2015년부터 쭉 흘러온 5년 단위를 보더라도 파란색이 부산인데요. 전국 평균이라든지 최대값에 거의 근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동네가 부산이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회피 가능 사망이라는 말, 그러니까 부산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도시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지역에서 알려내기도 했습니다. 이 회피 가능 사망률 외에 공중보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뭐 고위험 음주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뭐 금연이라든지 등등의 건강생활 등을 통해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는 비율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2019년도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부산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하는 게 서울과 부산인데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치료도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도시가 부산이고 건강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방을 하지 못해서 죽음을 회피하지 못한 동네가 바로 부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암담한가요? 네, 근데 생각보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할 때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고 뭐 대학병원도 꽤나 있고 좀 건강과 관련돼서는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의외로 부산이 도시 수준의 건강 수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고 간혹 보면 이제 농어촌 수준에서도 거의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건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격차와 관련돼서는 또 이제 기대 수명,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이야기할 때 기대 수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대 수명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수명, 예측하는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도시에 태어난 그 해의 아동이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는 수명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보면 그 이제 전국 도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7개 시도를 봤을 때 전국 평균이 노란색이고요. 서울의 기대 수명과 부산의 기대 수명이 차이가 2년에서 거의 3년 가까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명이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 오래 산다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것이고 빨리 죽는다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것이냐라는 뭐 개인적인 철학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명 자체가 어느 도시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나요? 17개 시도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지금 전남이 제일 낮네요. 이게 지금 5년치 평균치를 분석한 겁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까지 나온 자료들 중에 5년치를 묶어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지표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마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건강과 관련돼서 더 충격적인 사회의 요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서도 굉장히 기대 수명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수명이 낮다는 의미는 뭐 지역 사회의 환경 자체가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낙동강 취수원이 물이 안 좋아서 부산 시민들 건강이 안 좋다. 뭐 저는 검증이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부산에 뭐 대기질이 또 뭐 공항도 있고 여기 뭐 공단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것도 좀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건강의 수준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경제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요. 주거 환경일 수도 있고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산업적 특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단적으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걸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아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들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17개 시도가 이렇고요. 부산 내에서도 이렇습니다. 네,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래구가 가장 기대 수명이 높고요. 동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도 약 2.5년에서 2.6년까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구군으로 비교해 보면 부산시 내에서도 동래구에 태어난 아이와 동구에 태어난 아이가 약 2년 가까이 수명도 차이가 납니다. 네. 안타깝죠. 갑자기 좀 확 깔아앉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이 계속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회피 가능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수명 역시도 도시마다, 도시 내에 또 구군마다 또 마을마다도 차이가 나겠죠. 205개 부산의 행정 동마다 또 쪼개보면 동마다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해운대구도 쪼개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여, 반송, 재송동이 기대 수명이 낮고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 뭐 좌동, 우동 쪽이 수명이 좀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동 안에서도 건강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런 건강 격차를 인지하고 우리가 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기본 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또 하나의 건강 지표는요. 제가 이제 사망률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왜 사망률을 말씀을 드리고 이 건강 격차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행 계획이나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질병에 걸리는데 제가 오늘 지표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이제 아까 지표에서 제가 봤는데 검진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암 검진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암 검진율을 뭐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여러 계획들을 보면 암 검진율이 부산과 서울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7개 시도에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암 검진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이 암 검진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암 사망률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색깔처럼 네,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난다는 건 똑같이 암이 발견되고 암에 대한 진단을 받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산은 의료기관이 과연 적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병원이 많은 동네가 부산입니다. 그 왜 건강검진 했을 때 검진율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암도 비슷하게 발견되고 의료기관도 전국에 비교했을 때 많은데 왜 사망에 이른 사람이 많을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이겠다라고 해서 사회복전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공공병원 설립 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공공성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도 드러내는 우리가 이 지표는 이제 골든 타임, 우리가 이제 골든 아워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건강 지표 중에서 이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이라고 해서 이게 골든 타임, 골든 아워를 말씀드리는 건데 진료 과목에 따라서는 뭐 60분, 30분 이렇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서부 상권, 동부 상권을 보시면 서부 상권의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보시면 기준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좋지 못한 분위 등급이 이제 빨간색이고 1등급입니다. 예, 빨간색이 알록달록하게 많죠. 서부 상권에서는 특히 이제 강서권이 이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 상권에서는 기장이 굉장히 기준 시간 내에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 역시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일 최근에 지난달이군요. 한 2달여 전쯤에 이제 발표된 2021년도 사망률 관련 지표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7대 특강 역시 대도시 기준으로 다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전체 사망률에서 부산이 1위고요. 암 사망률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당뇨로 인한 사망률 항상 1,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정신 및 행동장애 이거 다 읽으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네, 좀 크게 또 있는 게 이제 심내혈관 질환, 네, 여기 있죠. 네, 1, 2위 나와 있고 조금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의아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살과 관련된 문제인데 부산 역시도 좀 자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타 시도의 자살률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나면서 부산이 좀 순위가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안타까운 지역의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이게 부산시가 잘해서 1, 2등을 하다가 3등이 됐다 이건 아니고요. 예. 다른 지역이 갑자기 많이 코로나 이후에 충격으로 인한 그때 많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굉장히 최근까지도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2011년 때 나왔던 자료부터 쭉 통계 분석을 평균적으로 해 나온 자료들인데 불과 몇 달 전에 발표된 건강 지표도 이렇게 부산이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느냐, 내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을 할 때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뭐 훈련 방식이라든지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뭐 건강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방 활동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걸 가장 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OECD 평균의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53.6%고 병상수로 기준하면 70% 가까이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네, 이 한국을 보시면 OECD 평균의 거의 뭐 10분의 1이죠. 네, 병상수로 봤을 때도 참담합니다. 우리가 뭐 일본을 굉장히 뭐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고 많이 미워하기도 하지만, 네, 공공의료기관을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훨씬 뭐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의료 발달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정부가 병원을 짓지 않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의료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모든 의료 역사나 다른 이제 서구의 뭐 전쟁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취약하고 정말 이게 원래 하스피털이라는 게 이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분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를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뭐 NHS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전제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이제 뭐 의학의 차이의 개념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을 짓지 않고 어디서 먼저 했냐면 이제 선교사라든지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이라든지 사회정책의 발달 역사 대부분이 좀 민간의 원조, 사회의 좀 서구의 원조를 통해서 많이 시작이 된 게 드러나는데 병원 역시도 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 영역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첫 출발이 어떤 좀 수익성이라든지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첫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왔을 때 의료기관이 공적 의료기관이 설립되기 굉장히 어려운 생태계를 만들어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나라들이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비율이 존재하더라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데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믿으시나요? 네. 네. 병원에 가면 여기서 치료를 잘해줄까 이 걱정부터 하십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십니까? 네,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좀 눈탱이 죄송합니다. 예, 좀 이렇게 비급여라든지 과잉 진료 좀 덜 할 수 있을까? 적당히 비용을 내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 좀 단기로 셌습니다만 의료 발달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로 좀 형성이 되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OECD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17개 시도 전체를 보면 2019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기관수 비중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공공의료가 취약한데 17개 시도로 쭉 나열해보고 대도시 기준이면 울산까지 이렇게 잘라보는데요. 울산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울산이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급성기 병원이 없습니다. 산재 재활병원 외에는 실제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공공의료가 좀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울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개 시도를 쭉 보시면 전국 평균이 5.5인데요. 부산이 2.5입니다. 병상수로 봤을 때도 서울은 10%죠. 뭐 전국 거의도 10% 가까이 되는데 부산 절반 가까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의료의 공공성이 굉장히 낮고 공익적인 진료가 굉장히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개 시도를 쭉 나열해 봤을 때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복지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정책적 대안이 공공보건의료 벨트라는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인수위백서에서 지난 부산시장 지난 정부에서 지난 지방 민선 7기 때 반영됐던 정책 과제가 이랬습니다. 적어도 부산 예전에는 부산 전체가 하나의 의료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권이라고 건강 정책을 세울 때 지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산 전체가 하나의 권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세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 개로 나누는 정책을 수립했고요. 서부 상권에는 서부산 의료원을 건립하고 이건 저희가 넣은 건 아닙니다. 예. 중부 상권에는 부산 의료원을 좀 더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 동부 상권에는 침례병원이라고 하는 파산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1차, 2차, 3차 진료 체계가 있는데 부산의 대부분이 다 여기는 다 2차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으로는 부산대병원이 거점 역할을 하고 1차 의료기관 역할은 부산 시립의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건강보험 제도에 그 이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든지 홈리스 분들이라든지 내지는 의료급여 수급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사례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동구나 좀 그런 의료 취약지 이 근처에 그런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시민건강재단도 행안부의 반대로 물 건너간 상태고 현재 서부 상권의 서부산 의료원 건립이 BTL 방식으로 동의안이 지금 12월에 의회 상정돼 있어서 통과될 예정이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설립 절차가 좀 간소화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해서 면제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고요. 침례병원 공공병원하는 부지는 부산시가 샀습니다만 아직 설립과 관련된 이후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역에 남아 있는 정책 과제들이 있다 이 부분인데요. 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네. 다 앞서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망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간병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합니다. 특히 이제 간병비가 요즘에는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 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에 그 문재인 케어가 뭐 저도 이제 뭐 장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된 항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좀 일부 감면된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간병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요즘 버스나 이런 데 보면 땡땡 병원 홍보할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분들이 간병 서비스까지 직접 다 하시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지향하기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정부 목표였는데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새로 생기는 이제 그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부산의료원도 한시적으로 그 의료 취약계층 분들이 입원하시는 20병동에 한해서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그런 부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복지부 역할일 수도 있고요. 뭐 지방정부 역할도 같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논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 아무래도 그 이제 공업단지라든지 뭐 항만이 있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이주민 인구 전체를 보면 7만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이제 아까 원도심 특히 뭐 영도구나 동구 이런 좀 중구 동구보다 좀 작네요. 원도심 중에 한 개 구 정도의 인구가 이주민이 부산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자체 규모의 인구가 부산에 지금 이주민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주민과 관련된 좀 건강 서비스 특히 이제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부산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의료 통번역 사업입니다. 예. 의료 통번역 활동가를 부산대병원에서 양성하고 부산시가 통번역비를 직접 지원해서 통번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높고 특히 이제 결혼이주 여성분들이라든지 이주민들의 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이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 설치를 해서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의료 안전망 병상 코로나 때 좀 제가 느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감염병 병상을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유행 단계에 따라서 그 입원 환자 병상 수가 몇 개고 중환자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다 이런 걸 발표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좀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 때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해서 감염병 대응 이외에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느라
놓친 부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발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그런 좀 안전망과 관련된 병상들을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중에서도 그 좀 저소득층 분들이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이 병원에 가실 수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아프면 2차, 3차 병원 그냥 가잖아요. 대학병원도 그냥 가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상급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망 병상을 좀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왔고요. 건강보험은 좀 이주민 분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까지는 못 되더라도 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실행 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고민해왔던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이 이렇게 아프다, 건강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가지 이행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라는 게 부산시에도 수립되어 있고 16개 구군의 보건소에서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뭐 고위험 몸주율을 몇 %로 낮추겠다, 흡연율을 낮추겠다, 걷기 실천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내지는 마을 단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건강 지표에 대한 것들을 좀 선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지표 중에서 수나 비율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물론 행정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지표긴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지표들을 높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과 관에서 이 지표를 개선해라라고 찝어내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그 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건강 지표들을 들여다보고 마을의 현황에 맞춰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부산의 건강도시 사업지원단이라고 해서 마을 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산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좀 마을 건강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건강 중에서 이제 걷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건강 활동이 되게 위축된 분들이 많으셨는데 몇몇 마을 건강센터에서 마을 활동과 연계해서 걷기 동아리를 하시고 소외된 분들이나 고립된 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고 걷기 실천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뭐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좀 중간 보고를 봤습니다. 높아지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에서 그런 목표를 수립하진 않았지만 건강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을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 실천율을 높여보자라고 했던 게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각 구군에서 동단위에서 내지는 부산 전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표들을 찾아가는 것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나중에 토론하실 때 안혜경 센터장님 오셔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넣기도 했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넣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자라는 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과제로 수립하기에는 너무 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어딜까라고 해서 저는 민간의료기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의료기관 아니더라도 약국이라든지 동네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좀 사회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 의원이시지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던 어르신이 오늘 안 오시네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이분이 잘 지내신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사분들 중에서도 맨날 파스 사러 오시는 분들 건강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좀 엮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다면 뭐 의료생협처럼 정말 시민들이 뜻을 가지고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익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 2번이 보건소가 해야 되는 주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건소가 이 기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체감을 못하고 계시죠.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좀 아픈 이야기긴 한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보건소가 뭐 건물이 커져야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늘어나야 될 수도 있고
실제 부산이 뭐 서울에 비교해서 또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이걸 과연 그냥 보건소에서 인력을 늘려서 제대로 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지표가 굉장히 낮고 사망에 이른 사람이 많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일은 정책이 한다고 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들은 같이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후 토론에서 이 과제들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드리는 이야기에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서울 쪽에 그 어디죠?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근데 다들 잘 모르시는데 서양식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곳이 부산입니다. 관립재생원이라는 곳이고요. 이 1876년도에 세워졌던 일본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양식 의료기관의 뿌리를 둔 게 바로 부산의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부산의료원입니다. 네, 부산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부산대학병원이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이후에 국군병원이 되고 지금의 공공병원으로 남아있는 게 145년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부산이 145년 만에 제2의료원이 서부산에 설립되는 게 아니고 이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공사까지 끝나고 나면 150년쯤 되면 네, 제2의 의료원이 부산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공공의료가 많이 취약하고 부산에서 특히 좀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할 때 노인이 많다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건강은 물론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가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좀 의료시장 영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 과목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산부인과가 부산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뭐 개인 여성 병원들은 있습니다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는 고령 임산부와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분만 관련된 건강 지표가 나빠지고 있죠. 왜? 고위험 임산부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이 생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민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돈이 되는 진료만 선택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할 필요도 있겠고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지표들을 같이 수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정책을 바꿔나가는 일은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연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후로도 좀 이런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들이 확장돼 나가는 일들에 많이 관심을 써주시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목소리 내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김경일 사무국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 뭐 건강과 복지 관련 지표들이 부산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내년에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의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뭐 다들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패널 토의에 앞서서 잠시 5분간 휴식을 진행한 이후에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2분입니다. 48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